어머니, 저희 인생을 망치고 싶으세요? 왜 저희한테 짐이 되세요? 짐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세월은 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사랑이었다. 시골에서의 단순한 행복을 뒤로 한 채 서울에서 가족과 새로운 삶을 꿈꿨던 이지영 씨.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갈등과 상처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58세의 이지영이고 남편 한태성 60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매우 단순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의 작은 텃밭에 나가 싱싱한 야채를 돌보고 이른 아침 햇살 아래에서 남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행복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새소리가 아침 알람처럼 울렸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남편 태성 씨는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셨지만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끼면서 요즘엔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밭을 돌봤습니다. 저는 직접 키운 상추와 배추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소소한 수입을 벌었는데 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제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가끔씩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가 내려올 때면 저는 제가 키운 채소로 음식을 차려주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번에 서울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부모님도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시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의 순간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저희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시골에서의 오랜 생활이 익숙했던 저희로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로 간다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밤마다 민수의 제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서울이라니, 거긴 공기도 탁하고 사람도 너무 많잖아. 태성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느껴져서 결국에는 서울로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작은 집과 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와 벽장 구석에 놓인 오래된 도자기까지 집안 곳곳에 담긴 추억이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웃들도 섭섭해하며 저희를 떠나보내기 싫어했죠. 서울 가시면 우리 잊지 마세요. 라며 손을 잡아주던 옆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침내 이삿짐을 싸던 날, 집 곳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남편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민수랑 손자랑 같이 산다니 좋은 일이야. 태성 씨가 중얼거리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생을 함께한 시골집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게 될 날들을 기대하며 차 안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은 시골과는 너무 다를 테니까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당시의 저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에 이사온 첫날, 제 마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은 넓고 현대적이었고 제가 평생 꿈꾸던 도시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가 싶었어요. 거실 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제가 상상하던 모든 것 이상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소영, 그리고 4살짜리 손자 준호와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무척 행복했죠.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손자 준호가 할머니 하며 안겨왔고 소영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엔 거실에 앉아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골에 살던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죠. 저는 그런 순간들에 감사하며 서울로 올라온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바빠졌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퇴근 후에는 방에 들어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거나 전화 통화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피곤해 보인다는 건 이해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 중에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소영도 처음과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점원이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며 다가왔지만 이제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거부감이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실에서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민수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세게 내리친 것 같았어요. 민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조금만 참아봐. 방법을 생각해볼게. 그 말은 마치 저희 부부가 그들에게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태성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이미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었고, 그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혼자서 삼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점점 더 차가워지는 가족의 태도는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뒤, 한 번은 제가 손자 준호와 놀아주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소영이 거실로 나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너무 지쳐 보여요. 놀이도 적당히 하셔야 해요. 그녀의 말투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고, 저는 당황해서 웃으며 그래, 알겠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강남의 이 큰 아파트가 점점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보였던 창밖의 야경도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는 민수와 소영이 저희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베란다에 나가 한숨을 쉬며 시골에서의 그리운 나날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작은 텃밭과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기에 저는 그저 혼자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예전 시골집의 작은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저에게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하나씩 닦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느꼈던 소영의 태도 변화가 떠올랐습니다. 설거지를 거의 마칠 즈음 소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위에 놓인 그릇을 보더니 조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릇을 이렇게 대충 닦으시면 어떡해요? 여기 아직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가족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 제 손은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지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저를 향한 짜증과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내가 더 신경 쓸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제가 느낀 상처를 숨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영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민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마치 제가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아내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저를 위해 한마디 변명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영의 불만은 더 자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에서 소파 커버를 정리하고 있을 때 소영이 지나가며 어머니, 그렇게 하면 커버가 금방 더러워져요.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마치 제가 집안일에 방해가 된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또 다른 날, 제가 손자 준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을 때 소영이 와서 어머니, 준호가 내일 유치원 가려면 일찍 자야 해요. 너무 늦게까지 놀아주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준호와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고 심지어는 숨쉬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수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소영의 불만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 태성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영이 요즘 우리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민수도 그런 소영 편을 드는 것 같고. 하지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집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말은 저를 위로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저는 그조차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넓고 현대적인 집안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가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 후 남편 태성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과는 다른 도시의 공기와 생활 리듬이 그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침을 심하게 했고 가끔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에 가자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태성 씨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서울로 올라온 것은 민수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지만 현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태성 씨가 갑작스럽게 심하게 기침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민수와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은 짧게 한숨을 쉬며 병원에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어머니,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저희도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가 그들의 삶에 짐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아빠가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되면 부모님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성 씨를 보살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힘들었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마음의 평화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매일매일이 고된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그 후로도 종종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태성 씨의 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소영이 지나가며 어머니, 그 약은 꼭 이렇게 번거롭게 준비하셔야 하나요?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조차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 씨는 점점 더 기력이 없어졌고 저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민수와 소영은 그런 저희를 돕기보다는 점점 더 거리를 두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고 저는 말없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태성 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올라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태성 씨를 돌보면서도 민수와 소영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저를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에게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라고 위로하며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과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고 그것은 저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소영이 진지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있던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아버지 건강 상태도 그렇고 저희도 너무 바쁘다 보니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 바른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요양원이 많아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면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저희 부부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명백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우리가 왜 거기를 가야 하니? 제가 반문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성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친 그의 표정은 제가 느낀 다목감과 슬픔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저희도 요즘 정말 바빠요. 부모님께 더 신경을 못 써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전문가들이 부모님을 잘 돌봐주실 거예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집에서 태성 씨를 돌보는 건 내 일이다. 요양원에 가는 건 절대 원치 않는다. 그러나 소영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부모님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로 가족 간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민수와 소영은 여러 차례 저희를 설득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불만은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저희 생활도 힘들어요.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수가 말했을 때 제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태성 씨도 체념한 듯 보였고 그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의 안위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날, 작고 차가운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작은 창문, 그리고 낡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엇보다도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저에게 끝없는 고독과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성 씨는 점점 더 약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가끔 저에게 우리 정말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우린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와 소영은 처음 몇 주 동안 가끔 방문했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줄어들수록 저는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매 순간 저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저는 태성 씨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저는 더 많은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내며 그를 위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골집에서의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방 안에서 저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과연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요양원의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우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요즘 사업이 어려우신가 봐요.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힘드시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사업이요? 우리 아들은 사업 같은 걸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난번 방문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것 같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방문 때 민수를 마주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사업 얘기를 들었는데. 민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친구랑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저를 완전히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소영의 방문이 뜸해진 것도 이상했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요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민수의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저희 시골집을 팔아 얻은 돈을 전부 한 벤처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저희를 요양원으로 보낸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민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가 저희의 믿음을 이렇게 저버리다니요. 저희가 의지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민수가 저희를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민수와 소영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있더라도 저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 상처 입혔습니다. 한편 태성 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위로했지만 저 역시 스스로를 위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요양원의 창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시골에서의 행복했던 날들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저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어느 늦은 오후, 저는 창문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없이 고요한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은 태성 씨의 약한 숨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무기력한 생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로비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그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로 나가보니 어릴 적 친구인 최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여길 온 거야? 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에게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돼서 왔어.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는데 너를 돕고 싶어.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혜진과 함께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하지만 너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 내가 겪은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해. 그녀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아는 한 법률 상담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민수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 거야? 혜진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호사를 만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민수는 내 아들이야. 어떻게 내 자식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니? 저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단호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너와 태성 오빠는 더 큰 고통 속에 남게 될 거야. 너를 위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오빠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해. 혜진의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정말 가능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민수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골집을 팔았을 때의 서류, 민수와의 대화 기록 등을 최대한 찾아주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나니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라앉아 있던 제 내면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변호사와의 만남 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격려하며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태성 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혜진이가 도와준 변호사와 얘기했는데 민수가 한 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대. 태성 씨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나도 너를 믿을게.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혜진의 방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절망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후 저는 민수가 시골집을 팔아 얻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에 따라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시골집 매매 계약서, 민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와의 대화를 다시 읽는 것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모님을 위한 돈이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마음대로 결정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저는 민수와 소영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영은 직접 요양원으로 찾아와 어머니, 이 모든 건 결국 가족을 파괴할 뿐이에요.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대면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제가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변호사의 조언대로 차분히 증거를 제시하며 저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저는 민수와 소영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혜진과 변호사의 꾸준한 격려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혜진은 매번 지영아,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민수가 시골집 매매 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그 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나온 변호사가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축하합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저를 위해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저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민수와 소영은 판결 이후에도 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슬픔을 가져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저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판결 후 요양원으로 돌아와 태성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생 많았어. 내가 정말 대단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손을 맞잡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 승리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삶, 그리고 저희 부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가족 안에서의 희생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판결 이후 저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고양시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이곳은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제가 다시 삶의 균형을 찾기에 딱 알맞은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작은 거실과 간소한 부엌, 그리고 침실 하나가 전부였지만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을 소유한 곳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스스로 다짐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강좌와 활동이 열리고 있었고 저는 요리 강좌와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지만 친절한 강사들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요리 강좌에서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며 재미를 느꼈고 독서 모임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특히 김연이라는 여성과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며 간이남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를 집으로 초대해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하며 지영씨,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맞으며 걷다 보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몬에서 만난 다른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제는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강좌에서 배운 레시피를 집에서 연습하며 스스로 만든 음식으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곤 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할 차례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새로운 요리를 완성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소영의 연락은 거의 없었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손자 준호와의 연락은 계속 유지했고 가끔 그와 통화하거나 만나러 갈 때마다 저는 그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제가 내렸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욱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 그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 고몬에서의 산책,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일 모두가 제 삶을 채워주는 소중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 자신을 잃게 만든 이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수와 소영의 삶에서 한 발 물러난 것도 바로 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자 준호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가끔 전화를 걸어 할머니, 저 다음에 만나면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요 라고 말하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들려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저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민수와 소영과의 관계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제 평화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아파트 앞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화단에는 제가 직접 심은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바람에 살랑이는 꽃잎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서 있는 제 자신이 작지만 단단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저의 일부로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얽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제가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흔적일 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햇살 가득한 풍경을 바라보며 제가 이룬 작은 변화들과 성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때로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외로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과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리 강좌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작은 베이킹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신선한 땅 냄새로 가득 찬 공간에서 따뜻함을 느낄 때마다 저는 제가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고
제 행복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 이지영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과 의무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사랑하고 매일의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과 다짐이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너만의 삶을 살아가.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